인생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뢰라는 것은 때로 견고한 성벽과 같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충격에 허물어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오늘 저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편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어느 한 아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듯 제 목숨이라도 1초의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그런 보물 같은 아들을 선물해준 남편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이야기는 저희 외삼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오빠이신 외삼촌은 어머니와 우애가 무척 깊으셨습니다. 외숙모님과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언니 역시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외삼촌은 자신의 가족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단란했던 새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외숙모와 사촌언니가 한날 한시에 외삼촌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던 길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외삼촌만이 홀로 살아남으셨습니다. 내가 내 가족 다 잡아먹고 살아서 뭐 하겠냐. 그냥 나도 따라갈란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외삼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은 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당장 삼촌만 바라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삼촌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시던 외삼촌을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억지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오빠, 울어도 우리 옆에서 울고 삶을 끝내고 싶어도 여기서 끝내. 우린 절대 오빠 혼자 못 둬. 그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희 가족은 몇 년간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외삼촌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외삼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외삼촌은 늘 말씀하셨죠. 너희 가족이 나를 살린 거라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저는 25살에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셨던 아버지 덕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점을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 결혼 축의금으로 무려 3천만 원을 주신 겁니다. 삼촌,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다. 그러지 말 거라. 이 삼촌이 내 동생들보다 널 제일 예뻐했던 거 알지?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언젠가 내 사촌 언니에게 주려고 했던 돈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 그냥 받아주렴. 사촌 언니를 떠올리시는 삼촌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슬픔에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삼촌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남편을 아껴주었고 특히 외삼촌은 남편을 사위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삼촌 덕에 남편도 자연스레 삼촌과 가까워졌죠.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까칠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하셨을 때 제가 2달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드린 이후로는 저를 친딸보다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막도를 지났을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남편의 재취업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제가 복직한 상태라 당장의 생계는 괜찮았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긴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한심하다. 그런 소리 마.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당신을 못 알아본 거지. 걱정 말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저는 위축되는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낮에는 취업 준비를, 밤에는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남편에게 외삼촌께서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갈 곳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이력서 한번 넣어보게. 물론 자네 전공과는 다른 분야라 신입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주겠네. 내 조카 사위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삼촌은 오로지 저희 가족을 보고 남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삼촌의 회사에 무사히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1년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남편은 삼촌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삼촌을 대표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고 시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저를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의 실수도 잦았지만 그때마다 외삼촌께서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입사 2년 뒤에는 대리로 승진까지 시켜주셨죠. 그런데 대리를 단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래처에 발주 수량을 30개 넣어야 할 것을 실수로 0을 2개나 더 붙여 3,000개를 넣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단가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실수는 회사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절망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대표님께 미운 털 단단히 박혔을 거야. 이제 난 끝났어. 그날 저녁 외삼촌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잔뜩 위축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삼촌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고생 심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있고 최종 책임자인 대표가 있는 거지. 회사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잘못도 크네. 자네가 할 일은 계속 주눅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걸세. 오늘은 푹 자게. 삼촌은 남편이 걱정되어 일부러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가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삼촌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삼촌의 오랜 거래처에서 사정을 봐주어 큰 손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삼촌에게 보답하겠다며 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고 마침내 30대 후반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눈에 띄게 잦아졌죠. 특히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간은 집에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팀원들이 다들 외향적이라 회식을 좋아해. 내가 과장인데 힘들어도 맞춰줘야지. 남편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느껴졌기에 저는 보양식과 영양제를 챙겨주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저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생한 팀원들을 집들이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집들이 날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팀원들은 남자 셋, 여자 둘이었는데 다들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직원은 제가 꾸민 인테리어까지 칭찬하며 저를 한껏 치켜세워 주더군요. 대표님은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을 제일 아끼시는 게 다 느껴져요. 다들 과장님이 실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직원들의 칭찬에 남편은 민망해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아 저 역시 뿌듯하고 삼촌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집들이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돌 때쯤이었습니다. 비교적 멀쩡해 보이던 남자 직원 한 명이 빈 그릇을 들고 주방에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빈 접시는 어디에 두면 될까요? 그런데 그릇을 건네주는 그의 표정이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가 건넨 그릇을 받아든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릇 밑에 반으로 접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제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전화번호와 함께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리에 과장님의 내연녀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거실로 나와 남편과 2명의 여직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쪽지를 건넨 남윤철 씨라는 직원에게 연락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모님,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겁니다. 윤철 씨가 내민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어제 저희 집에 왔던 그 젊고 예쁜 여직원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심지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철 씨는 그 상간녀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어느 날 그녀의 뒤를 쫓다가 남편과 그녀가 따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모았던 겁니다. 과장님이 그 여자한테 자기가 회사 실세고 자식 없는 대표님이 나중에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줄지도 모른다며 온갖 허풍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여자는 거기에 혹해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접근했던 거겠죠. 윤철 씨는 외삼촌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두 사람을 응징해달라며 자신의 정체는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직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찬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정신 나갔다. 이 더러운 인간아. 너 우리 외삼촌 회사 다니면서
뒤로는 이런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저는 그의 얼굴에 증거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눈이 돌았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졌어. 당신이 그 더러운 짓을 시작했을 때 이혼도 각오했어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버텼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외삼촌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 그때 대표실에서 외삼촌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조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근데 둘이 분위기가 왜 이래?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멀리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의 찬 목소리로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야, 이낙경, 너네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겁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려준 밥까지 먹고 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추악한 관계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남편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외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삼촌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남편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는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저는 길고 힘든 이혼 소송을 거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제 삶의 이유인 아들이 있으니까요.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뢰라는 것은 때로 견고한 성벽과 같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충격에 허물어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오늘 저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편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어느 한 아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듯 제 목숨이라도 1초의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그런 보물 같은 아들을 선물해준 남편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이야기는 저희 외삼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오빠이신 외삼촌은
어머니와 우애가 무척 깊으셨습니다. 외숙모님과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언니 역시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외삼촌은 자신의 가족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단란했던 새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외숙모와 사촌언니가 한나란시에 외삼촌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던 길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외삼촌만이 홀로 살아남으셨습니다. 내가 내 가족 다 잡아먹고 살아서 뭐 하겠냐. 그냥 나도 따라갈란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외삼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은 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당장 삼촌만 바라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삼촌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시던 외삼촌을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억지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오빠, 울어도 우리 옆에서 울고 삶을 끝내고 싶어도 여기서 끝내. 우린 절대 오빠 혼자 못 둬. 그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희 가족은 몇 년간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외삼촌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외삼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외삼촌은 늘 말씀하셨죠. 너희 가족이 나를 살린 거라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저는 25살에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셨던 아버지 덕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점을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 결혼 축의금으로 무려 3천만 원을 주신 겁니다. 삼촌,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다. 그러지 말 거라. 이 삼촌이 내 동생들보다 널 제일 예뻐했던 거 알지?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언젠가 내 사촌 언니에게 주려고 했던 돈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 그냥 받아주렴. 사촌 언니를 떠올리시는 삼촌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슬픔에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삼촌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남편을 아껴주었고 특히 외삼촌은 남편을 사위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삼촌 덕에 남편도 자연스레 삼촌과 가까워졌죠.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까칠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하셨을 때 제가 2달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드린 이후로는 저를 친딸보다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막도를 지났을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남편의 재취업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제가 복직한 상태라 당장의 생계는 괜찮았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긴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한심하다. 그런 소리 마.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당신을 못 알아본 거지. 걱정 말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저는 위축되는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낮에는 취업 준비를, 밤에는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남편에게 외삼촌께서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갈 곳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이력서 한번 넣어보게. 물론 자네 전공과는 다른 분야라 신입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주겠네. 내 조카 사위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삼촌은 오로지 저희 가족을 보고 남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삼촌의 회사에 무사히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1년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남편은 삼촌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삼촌을 대표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고 시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저를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의 실수도 잦았지만 그때마다 외삼촌께서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입사 2년 뒤에는 대리로 승진까지 시켜주셨죠. 그런데 대리를 단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래처에 발주 수량을 30개 넣어야 할 것을 실수로 0을 2개나 더 붙여 3,000개를 넣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단가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실수는 회사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절망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대표님께 미운 털 단단히 박혔을 거야. 이제 난 끝났어. 그날 저녁 외삼촌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잔뜩 위축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삼촌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고생 심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있고 최종 책임자인 대표가 있는 거지. 회사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잘못도 크네. 자네가 할 일은 계속 주눅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걸세. 오늘은 푹 자게. 삼촌은 남편이 걱정되어 일부러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가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삼촌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삼촌의 오랜 거래처에서 사정을 봐주어 큰 손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삼촌에게 보답하겠다며 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고 마침내 30대 후반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눈에 띄게 잦아졌죠. 특히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간은 집에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팀원들이 다들 외향적이라 회식을 좋아해. 내가 과장인데 힘들어도 맞춰줘야지. 남편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느껴졌기에 저는 보양식과 영양제를 챙겨주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저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생한 팀원들을 집들이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집들이 날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팀원들은 남자 셋, 여자 둘이었는데 다들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직원은 제가 꾸민 인테리어까지 칭찬하며 저를 한껏 치켜세워 주더군요. 대표님은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을 제일 아끼시는 게 다 느껴져요.
다들 과장님이 실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직원들의 칭찬에 남편은 민망해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아 저 역시 뿌듯하고 삼촌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집들이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돌 때쯤이었습니다. 비교적 멀쩡해 보이던 남자 직원 한 명이 빈 그릇을 들고 주방에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빈 접시는 어디에 두면 될까요? 그런데 그릇을 건네주는 그의 표정이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가 건넨 그릇을 받아든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릇 밑에 반으로 접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제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전화번호와 함께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리에 과장님의 내연녀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거실로 나와 남편과 2명의 여직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쪽지를 건넨 남윤철 씨라는 직원에게 연락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모님,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겁니다. 윤철 씨가 내민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어제 저희 집에 왔던 그 젊고 예쁜 여직원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심지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철 씨는 그 상간녀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어느 날 그녀의 뒤를 쫓다가 남편과 그녀가 따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모았던 겁니다. 과장님이 그 여자한테 자기가 회사 실세고 자식 없는 대표님이 나중에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줄지도 모른다며 온갖 허풍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여자는 거기에 혹해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접근했던 거겠죠. 윤철 씨는 외삼촌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두 사람을 응징해달라며 자신의 정체는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직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찬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정신 나갔다. 이 더러운 인간아. 너 우리 외삼촌 회사 다니면서 뒤로는 이런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저는 그의 얼굴에 증거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눈이 돌았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졌어. 당신이 그 더러운 짓을 시작했을 때 이혼도 각오했어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버텼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외삼촌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 그때 대표실에서 외삼촌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조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근데 둘이 분위기가 왜 이래?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멀리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의 찬 목소리로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야, 이낙경. 너네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겁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려준 밥까지 먹고 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추악한 관계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남편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외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삼촌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남편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는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저는 길고 힘든 이혼 소송을 거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제 삶의 이유인 아들이 있으니까요.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뢰라는 것은 때로 견고한 성벽과 같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충격에 허물어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오늘 저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편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어느 한 아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듯 제 목숨이라도 1초의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그런 보물 같은 아들을 선물해준 남편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이야기는 저희 외삼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오빠이신 외삼촌은 어머니와 우애가 무척 깊으셨습니다. 외숙모님과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언니 역시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외삼촌은 자신의 가족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단란했던 새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외숙모와 사촌언니가 한날 한시에 외삼촌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던 길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외삼촌만이 홀로 살아남으셨습니다. 내가 내 가족 다 잡아먹고 살아서 뭐 하겠냐. 그냥 나도 따라갈란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외삼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은 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당장 삼촌만 바라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삼촌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시던 외삼촌을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억지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오빠, 울어도 우리 옆에서 울고 삶을 끝내고 싶어도 여기서 끝내. 우린 절대 오빠 혼자 못 둬. 그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희 가족은 몇 년간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외삼촌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외삼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외삼촌은 늘 말씀하셨죠. 너희 가족이 나를 살린 거라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저는 25살에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셨던 아버지 덕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점을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 결혼 축의금으로 무려 3천만 원을 주신 겁니다. 삼촌,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다. 그러지 말 거라. 이 삼촌이 내 동생들보다 널 제일 예뻐했던 거 알지?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언젠가 내 사촌 언니에게 주려고 했던 돈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 그냥 받아주렴. 사촌 언니를 떠올리시는 삼촌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슬픔에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삼촌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남편을 아껴주었고 특히 외삼촌은 남편을 사위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삼촌 덕에 남편도 자연스레 삼촌과 가까워졌죠.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까칠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하셨을 때 제가 2달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드린 이후로는 저를 친딸보다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막도를 지났을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남편의 재취업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제가 복직한 상태라 당장의 생계는 괜찮았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긴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한심하다. 그런 소리 마.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당신을 못 알아본 거지. 걱정 말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저는 위축되는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낮에는 취업 준비를, 밤에는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남편에게 외삼촌께서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갈 곳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이력서 한번 넣어보게. 물론 자네 전공과는 다른 분야라 신입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주겠네. 내 조카 사위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삼촌은 오로지 저희 가족을 보고 남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삼촌의 회사에 무사히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1년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남편은 삼촌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삼촌을 대표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고 시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저를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의 실수도 잦았지만 그때마다 외삼촌께서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입사 2년 뒤에는 대리로 승진까지 시켜주셨죠.
그런데 대리를 단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거래처에 발주 수량을 30개 넣어야 할 것을 실수로 0을 2개나 더 붙여 3,000개를 넣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단가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실수는 회사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절망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대표님께 미운 털 단단히 박혔을 거야. 이제 난 끝났어. 그날 저녁 외삼촌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잔뜩 위축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삼촌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고생 심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있고 최종 책임자인 대표가 있는 거지. 회사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잘못도 크네. 자네가 할 일은 계속 주눅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걸세. 오늘은 푹 자게 삼촌은 남편이 걱정되어 일부러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가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삼촌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삼촌의 오랜 거래처에서 사정을 봐주어 큰 손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삼촌에게 보답하겠다며 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고 마침내 30대 후반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눈에 띄게 잦아졌죠. 특히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간은 집에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팀원들이 다들 외향적이라 회식을 좋아해. 내가 과장인데 힘들어도 맞춰줘야지. 남편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느껴졌기에 저는 보양식과 영양제를 챙겨주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저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생한 팀원들을 집들이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집들이 날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팀원들은 남자 셋, 여자 둘이었는데 다들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직원은 제가 꾸민 인테리어까지 칭찬하며 저를 한껏 치켜세워 주더군요. 대표님은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을 제일 아끼시는 게 다 느껴져요. 다들 과장님이 실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직원들의 칭찬에 남편은 민망해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아 저 역시 뿌듯하고 삼촌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집들이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돌 때쯤이었습니다. 비교적 멀쩡해 보이던 남자 직원 한 명이 빈 그릇을 들고 주방에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빈 접시는 어디에 두면 될까요? 그런데 그릇을 건네주는 그의 표정이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가 건넨 그릇을 받아든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릇 밑에 반으로 접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제게 눈짓을 보내고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전화번호와 함께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리에 과장님의 내연녀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거실로 나와 남편과 2명의 여직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쪽지를 건넨 남윤철 씨라는 직원에게 연락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모님,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겁니다. 윤철 씨가 내민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어제 저희 집에 왔던 그 젊고 예쁜 여직원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심지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철 씨는 그 상간녀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어느 날 그녀의 뒤를 쫓다가 남편과 그녀가 따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모았던 겁니다. 과장님이 그 여자한테 자기가 회사 실세고 자식 없는 대표님이 나중에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줄지도 모른다며 온갖 허풍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여자는 거기에 혹해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접근했던 거겠죠. 윤철 씨는 외삼촌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두 사람을 응징해달라며 자신의 정체는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직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찬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정신 나갔다. 이 더러운 인간아. 너 우리 외삼촌 회사 다니면서 뒤로는 이런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저는 그의 얼굴에 증거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눈이 돌았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졌어. 당신이 그 더러운 짓을 시작했을 때 이혼도 각오했어야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버텼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외삼촌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 그때 대표실에서 외삼촌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조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근데 둘이 분위기가 왜 이래?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멀리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의 찬 목소리로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야, 이낙경, 너네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겁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려준 밥까지 먹고 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추악한 관계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남편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외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삼촌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남편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는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저는 길고 힘든 이혼 소송을 거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제 삶의 이유인 아들이 있으니까요.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뢰라는 것은 때로 견고한 성벽과 같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충격에 허물어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오늘 저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편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어느 한 아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그러하듯 제 목숨이라도 1초의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그런 보물 같은 아들을 선물해준 남편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행복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이야기는 저희 외삼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오빠이신 외삼촌은 어머니와 우애가 무척 깊으셨습니다. 외숙모님과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언니 역시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외삼촌은 자신의 가족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단란했던 새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외숙모와 사촌언니가 한날 한시에 외삼촌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말 나들이를 가던 길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외삼촌만이 홀로 살아남으셨습니다. 내가 내 가족 다 잡아먹고 살아서 뭐 하겠냐. 그냥 나도 따라갈란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외삼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은 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당장 삼촌만 바라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삼촌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시던 외삼촌을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억지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오빠, 울어도 우리 옆에서 울고 삶을 끝내고 싶어도 여기서 끝내. 우린 절대 오빠 혼자 못 둬. 그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희 가족은 몇 년간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외삼촌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외삼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외삼촌은 늘 말씀하셨죠. 너희 가족이 나를 살린 거라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저는 25살에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셨던 아버지 덕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점을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 결혼 축의금으로 무려 3천만 원을 주신 겁니다. 삼촌,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다. 그러지 말 거라. 이 삼촌이 내 동생들보다 널 제일 예뻐했던 거 알지?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언젠가 내 사촌 언니에게 주려고 했던 돈,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 그냥 받아주렴. 사촌 언니를 떠올리시는 삼촌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슬픔에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삼촌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